과부 앞에 낯선 발소리 하나가 멈추었습니다. 과부님, 오늘 밤 저와 혼인하셔야 합니다. 10살 남짓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장터가 모두 비웃었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늦습니다. 과부는 아이의 깊은 눈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좋다. 혼인하자. 그날 장터에서 목격한 자들은 두고두고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하룻밤 안에 이 고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10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신기루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쪽 끝자락 봉산 고을의 연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서방이 죽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는 지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며칠 전 마당 오동나무 밑 납작한 돌 아래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낮게 말했다는 것을. 집안 물건을 잘 지켜라.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연희는 2년 동안 그 돌을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르는 척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봉산 고을에는 박만수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포목전을 운영했지만 그것은 겉모습이었습니다. 사또가 3년째 병석에 누운 사이 관아 실권은 박만수가 쥐고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자릿세를 냈습니다. 내지 않으면 아전이 왔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고을 사람들은 한두 번씩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만수에게는 한 가지 특기가 있었습니다. 절대 먼저 손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상대가 먼저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잡았습니다. 이서방도 그랬고 김서방도 그랬습니다. 박만수는 그 방식으로 2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박만수는 연희의 창고를 봉인하러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체납 세금을 빌미로 봉산 고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가 한번 봉인되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박만수가 창고를 봉인한 집치고 제대로 살아남은 집이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박만수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옥죄는 것, 쥐가 먼저 뛰쳐나오게 만드는 것. 제삿날이 가까워진 어느 초가을 아침, 연희가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살짜리 아이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연은 연희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밥상을 내왔습니다. 일단 먹어라. 도연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서방입니다. 몇 해 전 이 고을에서 박만수에게 포목값을 떼이고. 밥 먹고 말해라. 도연이 먹던 것을 마저 삼켰습니다. 박만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관아를 찾았다가 도리어 매질을 당하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2년 전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아직 밥이 반이나 남았다. 도연이 억지로 세 숟가락을 더 먹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고을에 김서방이라는 분이 계신다. 내가 가장 믿는 분이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그분 댁을 찾아가거라. 연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같은 해에 갔다. 압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창고 봉인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전에 이 고을에 들어왔습니다. 창고 봉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마당 돌 아래 것을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낯선 아이가 혼자 과부댁에 들어가면 박만수의 눈에 즉시 띕니다. 그래서 청혼이냐? 온 고을이 수군거리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희는 잠시 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왔느냐? 이 고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을 장터에서 상인의 부당한 짓을 가만 보지 못하고 혼자 목소리를 높인 마님이 계신다고. 두렵지 않은 척이 아니라 진짜로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고. 연희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이 서방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님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믿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연희가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동나무 아래 납작한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연희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키라고 했으니 지켰습니다. 2년 동안 그 돌 위에 화분을 올려두었습니다. 아무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연희 자신도 잊으려 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기름 종이꾸러미 안에 검은 비녀 하나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비녀 끝에는 관아 인장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남편의 필체로 날짜와 이름과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이 서방의 죽음을 재촉하였고 이번에는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 글과 비녀가 빛을 보는 날 두 사람의 억울함이 함께 풀리기를 바란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알면서도 혼자 버텼습니다. 그 마음이 2년이 지나서야 닿았습니다. 종이 위에 필체가 흔들렸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손가락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날짜 하나, 이름 하나, 금액 하나. 이것이 아내에게 남길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연희는 그 필체를 손끝으로 훑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도연이 적삼 솔기를 뜯어 안쪽에 비녀와 종이를 밀어넣고 꿰맸습니다. 바느질이 능숙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연희가 물었습니다. 내 아비 유언을 들었을 때 내가 몇 살이었느냐? 8살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8살의 아버지를 잃고 2해를 혼자 준비했습니다. 연희가 2년 동안 돌 하나를 들지 못하는 사이에 내일 새벽 주막 기둥에 표시를 남기겠습니다. 암행어사 나리가 이 고을 근처에 계십니다. 표시를 보면 오실 것입니다. 지금 나가면 박만수 눈에 띈다. 밤이 더 깊으면 됩니다. 도연이 일어서다 섬돌에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으앗, 아래 입술을 깨물며 무릎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등잔을 들이밀었습니다. 무릎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얼굴이 왜 그러냐?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프다고 하기가 창피했던 것입니다. 연희는 한숨을 쉬며 도연을 앉혔습니다. 천을 찢어 무릎을 동여매는 동안 도연은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묶어주는 손이 낯설었습니다. 오래 받아본 적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이러고 뭘 하러 밤에 나간다는 것이냐? 박만수보다는 제가 낫습니다. 연희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조심하고. 사경이 가까워서야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소매자락으로 뺨에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밤이슬을 맞고 온 손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시는 남겼느냐? 남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박만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막 기둥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표시를 지웠는지도 모릅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사나리가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냐? 모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어사가 오면 살고 오지 않으면 내일 관아에서 나는 혼자인 것이다. 연희는 남편의 기록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를 읽었습니다.
이름을, 금액을 읽었습니다. 종이는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 한 가지는 됐습니다. 무엇이? 창고봉인 전에 꺼내었지요. 연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구나. 오늘 밤 해야 할 일은 이미 했습니다. 연희는 촛불을 껐습니다. 연희는 한동안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관아마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돌을 들지 못하고도 박만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2년을 살았습니다. 연희는 그 2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거라. 날이 밝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먼저 왔습니다. 박만수의 사람인 거간꾼이었습니다. 눈이 가늘고 말이 번드르르한 자였습니다. 과부댁에 낯선 아이가 들었다는 소문이 돌던데 어디서 온 아이요? 연희가 대문을 열기도 전에 도연이 마당에서 불쑥 나왔습니다. 저요? 저는 이 댁 예비 서방입니다. 거간꾼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예비 서방. 너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10살짜리가 예비 서방이라고? 나이가 많아야 남편이 됩니까? 장터에서 청혼하고 수락까지 받았으니 엄연한 예비 서방 아닙니까? 거간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희는 안에서 표정을 숨기며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거간꾼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내 아비는 누구냐? 천안 쪽에서 장사하던 분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증거는 있냐? 그럼 어른께서는 돌아가신 아비 증거를 들고 다니십니까? 거간꾼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연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슬그머니 눈을 피했습니다. 방금 거간꾼을 그렇게 몰아붙이던 아이가 지금은 고개를 못 드는 것이었습니다. 잘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보니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반듯했지만 손은 정직했습니다. 연희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전 둘이 나타났습니다. 김씨 마님을 관하로 모시고 오라는 분부가 있었소. 연희는 골목 어귀에 서 있는 박만수를 보았습니다. 박만수가 싱긋 웃었습니다. 전원이었습니다. 박만수는 평생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거간꾼이 빈손으로 돌아온 뒤 박만수의 가슴 안에서 낯선 것이 올라왔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박만수는 그 느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썼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고을 사람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도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전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떠돌이 아이는 뭐냐? 도연이 아전의 손을 잡힌 채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마님의 예비 서방입니다. 마당에 모인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아 안으로 들어서기 직전 도연이 연희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어사 나리가 오시면 살고 오지 않으시면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희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섭다. 그래도 간다. 관아 대청은 서늘했습니다. 박만수가 안에 앉아 있었고 사또 자리에는 박만수의 사람이 임시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터 사람들이 담 너머로 빽빽하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장터 안악들도 있었습니다. 자릿세를 내던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박만수가 아니라 연희와 도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연희는 알 것 같았습니다. 박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오래 걸리지 않소. 가지고 계신 물건 하나만 내놓으면 그만요.
무슨 물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지요. 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님, 이 떠돌이 아이는 신분도 연고도 없소. 어찌되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마님도 전답 소유건으로 이 관할을 한동안 드나드셔야 할 것이고. 아전이 도연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박만수가 스스로 이 자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생 상대가 먼저 움직이게 만들던 자가 오늘은 자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연의 소문 한마디에 지금 이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연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만수가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연희를 겁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겁을 먹고 물건을 내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희의 가슴 안에는 두려움보다 다른 것이 더 컸습니다. 2년 동안 머릿속에 새긴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손가락을 움직여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연희의 목소리로 세상에 나갈 차례였습니다. 숙종 4년 3월 초닷새 박만수는 관아 아전 최서방에게 포목 10피를 상납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이 서방을 모함하여 관아에서 매질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저희 남편 김서방이 이를 기록하여 두자 박만수는 남편의 밥상에 독을 넣어 서서히 죽게 하였습니다. 관아 대청이 굳어버렸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박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소문을 낸 것은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박만수 자신을 이 자리로 끌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써온 방식 그대로 자기가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 입을 막아라! 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아전 하나가 연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멈추거라. 대문 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 차림의 사내가 천천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출도요. 관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만수가 뒷걸음질을 치려다 수행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혔습니다. 도연이 꿇어앉으며 적삼 솔기를 뜯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실이 끊어지자 기름 종이에 쌓인 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서방의 아들 도연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어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읽기를 마치자 비녀를 들어 낙인을 확인했습니다. 이 낙인이 관아 인장임을 부정하겠느냐? 박만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내 입으로 반박하라. 이 고을에서 박만수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평생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단 두루마기 자락이 흙에 닿았습니다. 마당의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 오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두 다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의 흙먼지가 비단 두루마기 자락에 묻었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 순간 담 너머에서 목소리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숙종 3년에 내 전답을 빼앗은 것도 당신 짓이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씩 목소리가 쌓였습니다. 자리세를 빼앗긴 상인, 억울하게 모함당한 농부, 사기꾼의 동료로 몰린 아낙. 박만수가 군림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희가 먼저 두려움을 깨뜨린 덕분이었지요. 박만수는 그 목소리들 앞에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연희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닫아두었던 것들이 오늘 하루에 전부 열렸습니다. 돌 아래 숨겨진 것도, 가슴 안에 숨겨진 것도 열리고 나니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것은 닫혀있는 동안이었습니다. 햇살이 길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지나는 길목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걷다가 멈추었습니다. 연희가 돌아보니 도연이 길 한가운데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팔을 비틀릴 때도 울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어사가 올지 모르는 새벽에도 울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의 유언 하나를 붙들고 혼자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도연 옆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10살짜리가 이걸 다 혼자 했구나. 아버지 잃고 이 골 찾아오고 악당 하나 잡고 그러고서 이제야 우는구나. 어떤 말도 이 아이 앞에서는 가벼울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을 두 손으로 연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이지 못한 편지입니다. 연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낯선 필체였지만 첫 줄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방. 나는 곧 이 고을을 떠나야 할 것 같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었소. 내 아들 도현이요. 당신 같은 사람 곁에서 자랐으면 했소. 끝내 말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오. 연희는 편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지키라고 한 것은 비녀와 종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방은 아들을 남편에게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부탁을 받기도 전에 이 아이를 위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서 끝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서 각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서로를 향해 보냈습니다. 연희는 이 서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은 연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님은 진짜로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 말이 이 아이를 이 고을로 데려왔습니다. 연희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도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예비 서방은 됐고 도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들 할래? 도연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 채로 그냥 웃었습니다. 연희는 그 웃음을 보고 자기도 웃음이 났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쪼그려 앉아 아직 눈물이 남은 아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 하나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연희는 그것이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죽어있던 것이 이 아이 하나로 인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에는 그날 이후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장터에서 과부에게 청혼한 꼬마 하나가 고을을 들썩인 악인을 잡아 억울한 원혼 둘을 달랬다는 이야기. 그 아이의 이름은 도현이었고 그 아이를 받아들인 과부의 이름은 연이었다고.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작은 집에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고. 세상에는 권세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재물로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은 진실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 가장 작고 여린 목소리에서 시작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